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헌재 선고문을 들었는데요. 헌정 사상 최초로 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네,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타올랐었는데요. 네. 이 촛불에 담긴 민심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걸 엄중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탄핵 심판,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빛날 초대석 두 분 모셨습니다.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협회장과 조선대학교 김병록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법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선고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역사적인 결정을 지켜보면서 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다행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변호사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가슴이 뭉클하고 몸이 좀 붕 뜨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사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감전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방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빼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재 선고 후에 이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3명이 죽음을 이르렀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이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 지난 주말 동안 이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정의 상품 드리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1616으로 시청 소감과 사진 보내주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역시 핫 이슈인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입니다. 헌법재판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이 헌정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 됐잖아요. 네.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선고 전에 어떤 예상을 하셨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많은 분들이 이 예상을 했었죠. 우선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는 달리 네.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로 대단히 많고 네.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인용에 찬성을 했었는데 그 여론을 반영한 결정을 해 주었고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국정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도 인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문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반대되는 이유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정당 해산도 해봤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기각도 해봤고 이번에 또 세 번째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통령께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머지 임기 1년을 더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신뢰 관계가 국민과의 신뢰 관계가 이미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더 이상 1년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든 국민의 네. 집중이 쏠렸었는데요. 김태일 리포터가 네. 선고일 당일에 이 광주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날 우리 광주의 모습을 화면으로 제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 멈춰섰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많았었죠. 저 역시 근무 중에 TV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터미널 대합실에도 기차역 대합실에도
그리고 80년 5월 민주화의 꽃을 피웠던 5.18 민주광장에도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판결을 지켜보며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네, 그야말로 이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뤘네요. 네, 이날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현장에는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차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리라고 믿고 여태까지 이렇게 눈비 맞고 비 맞고 이렇게 고생들을 했는데 그 무효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탄핵 결정이 또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네, 압력을 드디어 선거가 행사했는지 시작됐는데요. 초반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문이 이어졌습니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오며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탄핵 인용이 거의 결정된 분위기였어요. 네, 이제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일제히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과 함께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뜨거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법은 마음이나 평등하다. 예, 그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그 혐의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재판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현재 그 민심을 잘 읽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민주열사들과 130여일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눈비를 맞아가며 싸워왔던 국민들과 감사와 기쁨을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윤장현 시장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네요. 지난 그 겨울 눈보라 또는 비올 때 우리 꼬마 아이들까지 안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네, 부패한 권력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촛불 집회가 계속된 이날 19차 광주시민 촛불 집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시민들의 소망의 불빛이 밤을 수놓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받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형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술안주를 삼으며 시민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탄핵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 나갈 사람 떼두고 새로 바뀔 세상을 보는 거죠. 이제. 씁쓸도 하지만 기쁜 게 더 크죠. 민주주의 승리인데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5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소위 그 박정희 체계라 할까요? 박정희 체계가 극복되는 뭔가 이제는 새로운 그야말로 2017년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정치인들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꺼지지 않는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0일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은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네,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해 10월 29일 네.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동안 20여 차례 촛불 집회가 이어졌었고 134일간의 그런 그 뜨거운 어떻게 보면 촛불을 밝힌 민심의 또 이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 과정을 보면요. 네. 밀당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기각이 될 듯 하다가 네. 막판에 이르러서야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과 네.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을 보면서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을 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권 남용이라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침해 문제, 네.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용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주권주의의 그 헌법적 의미는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직접 손에 쥐고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이 주권자인데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는 책임지고 정책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치권의 기초적 구성 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에게 공문서를 유출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인사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위반됐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국정행위가 국민의 신임에 반했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재판 과정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네네. 그 어떤 선고 과정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자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판결 그 논리적 구조상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을 네.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직전에 설명하는 것이 네. 논리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리 헌재 결정문에서도 만약에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서도 먼저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뒤에 세 가지 사유는 그러나 기각되지 않다라고 네. 했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고 하면 뭔가 주문과 결정 이유가 뭔가 모순되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결론의 직접적인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 네,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 생중계로 이제 선고를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러나 계속 나와서 네. 뭔 그러나가 이렇게 많어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탄핵 인용이 될 때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금메달 딴 기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반전 드라마가 있고 네. 이게 뭐 미스테리 스릴러인가 막 이렇게 네,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네. 다시 쟁점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탄핵 소추 사유로 4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공무원 임명권 남용, 또 언론 자유 침해, 또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인데요.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된 부분이 마지막이었죠.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네. 선고문 내용을 다시 잠깐 보셨는데요. 네. 국정 개입 허용과 이 권한 남용이 주된 이 탄핵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가지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인용을 했는데 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담긴 헌법 위반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동안 국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많은 통제가 이루어졌어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원리의 제도적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아무런 통제 장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건 곧 법치주의의 위반이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또 권한 남용을 제외한 세 가지 소추 항목 중에서요. 우리 국민들이 또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부분이 또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왜 탄핵 소추가 안 되나, 근거가 안 되나 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세월호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그걸 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예. 다만 그 성실 의무라는 것이 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고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 탄핵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관제에 머물렀었다고만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듯이 세월호 당일날 뭐 얼굴 시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 사무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성실 의무 위반으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검에서도 7시간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었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간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세월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간략하게 한번 덧붙여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분들께 참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시 세월호가 사건이 발생한 당시 대통령은 아무런 보고도 검토도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직업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부하의 잘못으로 상관이 직위 해제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하의 감독 책임 위반이에요. 자기 책임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감독도 하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을 뿐 이것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점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게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 차이도 좀 있고 또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충 의견도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는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평의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측컨대 그동안 촛불 시위가 일부에서 있고 또 일부에서 태극기 시위가 있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6대 2의 결정으로도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원 일치 의견을 통해서 국론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국가를 통합시켜보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보충 이게 반대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이 있고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 의견이 반대 의견인데요. 이 소수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원 일치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보충 의견이 있는데요.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실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분의 재판관께서 그 보충 의견으로 충분히 성실 의무 위반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8대 0이지만 그 8대 0이면 지장이 마찬가지로 결론은 같습니다. 보충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고 다수 의견 8명 중에 포함된 의견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났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심 청구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좀 재심이 가능한 건가요? 이의 절차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이재용 씨가 무죄 판결이 나고 최순실 씨도 이후에 또 어떻게 해갖고 무죄 판결이 나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65조에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 부분을 명백히 했습니다. 형사 판결과 헌법재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헌법소원 사건에서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조나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했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 전문가 두 분을 우리 빛날에서 모셨는데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다행이고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는데 반대 또 대결 이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종교계 지도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조국을 위해서 들었던 그 촛불이 이제는 손에 들었던 촛불에서 마음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의 분노와 또 어둠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탄핵의 인용을 이끌었던 우리 단체들은 또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탄핵에 불복하는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는 화합의 글을 담는 메시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그 모든 그런 그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된 국민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정말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외세의 그 폭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형제들이 뭉치면 호랑이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탄핵에
탄핵에 대해서 지도자들, 이 종교계 지도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탄핵 선고 이후 이 탄핵 반대하는 쪽의 집회에서 3명의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났죠. 네, 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가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뭐 불복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대가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불복 메시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수도 이전 사건과 관련해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것도 간접 성명을 통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향후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탁을 정치권에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헌법은 87년 당시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담긴 헌법이에요. 그 당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었죠. 30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헌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꼭 필요한 정보 인권, 뭐 예를 들어서 자기정보 통제권이라든지 잊혀질 권리라든지 헌법에 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너무 크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 구조의 개편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헌법 개정은 임기 초반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중에 또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우리 최병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 90%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대한변협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지금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대통령도 국정을 잘못 수행하면 탄핵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것이 앞으로 빛나는 이걸 잘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 헌법 조항 마음에 새기고 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이번 탄핵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대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